이번에는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는 사이코 드라마 제2권 정신치료의 토대라는 번역서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는 모레노의 대표적인 심리극 사례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 심리극이 진행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라고 알려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이 1939년 9월부터 45년 9월까지라고 알려졌으니 아마도 1940년대 초반에 이 심리극이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자신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생각하는 어느 기혼 남성입니다. 그는 모레노가 진행하는 심리극에서 자신을 히틀러라 주장했고, 심리극을 통해 히틀러의 신복으로 알려진 괴링과 게벨스를 만났고, 대중연설을 통해 자신이 진짜 히틀러라고 주장했고, 독일로 돌아가 전시 내각회의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모레노는 주인공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심리극을 통한 만남을 계속 가졌고, 자기 실천 기법을 활용해 주인공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물들을 심리극을 거쳐 만나보도록 했습니다. 심리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주인공은 서서히 내면의 갈등을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심리극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몇 년 뒤 히틀러의 실제 상황과 우연의 일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 마지막은 주인공이 히틀러에서 자기 자신인 칼로 돌아와 아내와 키스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사례를 읽으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심리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가 드라마틱한 심리극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제 나름대로 의견 4가지를 올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는 또 다른 치료진의 역할을 한 주인공의 아내가 이 심리극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인공이 히틀러가 아닌 칼로 돌아온 뒤 곧바로 진행된 주인공과 아내의 키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환자에 대한 가족의 역할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을 보면서 늘 생각해온 것인데, 가족의 협력이 환자의 안정과 치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레노는 단 한 번의 심리극으로 주인공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는 모레노가 사전에 회기를 정해 계획하지 않았고, 여러 회기의 진행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적으로는 비구조화된 장기적인 심리극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레노는 심리극을 통해서 주인공의 내면을 순식간에 파악한 뒤 무리하게 파헤치려고 시도하거나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터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만, 모레노는 자신이 히틀러라고 주장하는 칼이라는 사람이 심리극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주인공의 이야기에 집중해 심리극을 진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레노는 주인공의 믿음을 심리극 무대뿐 아니라 심리극 무대 밖에서도 표현할 수 있도록 치료적인 허용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레노의 설명에 의하면 심리극 밖에서도 주인공인 히틀러는 괴링과 게벨스를 계속 만나왔고 다툼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툼은 결과적으로는 주인공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모레노의 심리극은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주인공은 언제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의 주인공인 히틀러 혹은 칼은 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상상으로는 어떤 날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관객이 되어 다른 사람의 심리극을 구경했을 수도 있고,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인공은 지속적으로 심리극에 참여해왔고 기회되는 대로 주인공 경험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심리극이 내담자의 내면을 행위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의견, 모레노는 주인공의 믿음을 심리극 무대뿐 아니라 심리극 무대 밖에서도 표현하도록 치료적인 허용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모레노는 심리극에서만 주인공의 신념을 존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심리극 밖에서도 자신이 히틀러라는 신념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심리극이 주인공의 치료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을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심리극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내면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레노는 만약 히틀러가 유년기 때 심리극 경험을 해보았다면 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 또한 인상적이었고, 사이코 소시오 드라마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모레노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신체적인 접촉과 물리적인 공격, 어루만지기와 껴안기부터 밀치고 때리는 것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지속적인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모레노는 가정폭력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주장을 함께 했습니다. 잔인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보조자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갖고 있는 행위상의 반응과 지각 및 감정을 아들 안에서 유발하기 위해 단지 그런 것처럼만이 아니라 그를 실제로 때려야만 할 수도 있으면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모레노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가 1980년에 발행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3에서 불안장애 한 범주에 속하는 정신질환으로 인정된 것을 생각해보면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가 진행되었던 시기에는 PTSD에 대한 개념이 수립되기 약 30년에서 40년 전이었기 때문에 모레노는 당시 그 시대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모레노의 발언을 저는 이렇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먼저 환자와 치료진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어루만지기와 껴안기부터 밀치고 때리는 것까지 신체적인 접촉과 물리적인 공격을 무대 위에서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잔인한 아버지의 역할을 맡은 보조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행위상의 반응과 지각 및 감정을 아들의 내면에서 유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활용해 그를 때리는 장면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저는 병원에서 심리극을 통해 폭력적인 장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인공 그리고 치료진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절차를 거쳐서 안전을 고려한 준비된 심리극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독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가 수록된 본문을 보면 심포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모레노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하기에 교향곡이라는 의미에 덧붙여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마음의 목소리를 행위화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보캐블러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포니는 함께라는 의미의 심 그리고 목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포니가 결합된 단어이기도 하기에 주인공은 심리극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마음의 목소리를 행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자신을 히틀러라고 믿었던 주인공인 칼이 치료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에 대해서인데 제 생각에는 주인공 칼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믿음이 병리적이라는 인사이트, 즉 병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사이코 드라마라는 방법을 통해 주인공이 치료진들과의 자연스러운 라포를 형성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병식을 갖게 되고 히틀러라는 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는 시간을 두고 계속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심리극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레노의 심리극 접근 방법은 이야기 치료의 접근 방법과도 그 맥을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의 소개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돌프 히틀러의 사이코 드라마를 소개한 번역서를 구입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 제목은 사이코 드라마 제2권 정신치료의 토대입니다.